금융에서 계절의 변화가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아닌 봄에서 가을로 바로 가는 경우도 있나요? 없어요. 없어요. 없다는 말은 무슨 뜻인가 하면, 자, 봄이라는 말이 있고 여름이라는 말이 있고 가을이라는 말이 있고 겨울이라는 말이 있는데, 봄의 증거는 제가 지난번에 또 한번 설명했는데, 봄은 경기가 저성장에서 고성장으로 가는 거고, 여름은 물가가 올라서기 시작하는 거고, 가을은 경기가 하락하는 거고, 여기는 물가가 하락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경기 상승이고 물가 하락이 만나는 거고, 여기는 경기 상승과 물가 상승이 만나는 거고, 여기는 경기 하락과 물가 상승이 만나는 거고, 여기는 경기 하락과 물가 하락이 만나는 거죠. 그러니까 딱 네 가지 디멘전이 나오게 돼요. 근데 계절이 봄에서 가을로 간다, 봄에서 가을로 간다는 말은 무슨 뜻인가 하면, 경기하고 물가가, 경기는 좋고 물가는 낮은 상태에서 갑자기 경기는 나쁘고 물가는 높은 상태로 가게 되는데, 그런 일들은 일어날 수 없죠. 그러니까 항상 시장은 대부분이 아니라 시장은 이렇게 갑니다. 워렌 버펫도 실제로 사이클을 보는 사람인데, 버펫은 저게 앞으로 진화를 하지 뒤로 진화하는 법은 없다고 얘기해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죠. 좋아질 걸 사야 되지 제발 좋아진 거 사지 마라는 얘기를 되게 많이 합니다. 우리나라는 대부분 항상, 지금도 여전히 좋아진 것에 대해서 사람들이 신뢰를 하죠. 왜? 방금 내가 본 게 그거거든요. 방금 내가 본 게 그거거든요. 그래서 현재도 사람들이 이제 골드를 사거나 뭐 달러를 사겠다고 얘기하는 건 똑같은 개념입니다. 지난번 겨울에서 본 자산이기 때문이죠. 한참 시간이 지나서 왔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거기가 익숙하죠. 현재 분명히 우수라고 얘기를 했고, 우리는 계절이 봄으로 가고 있지만 춥다고 자꾸 느끼는 거랑 거의 비슷합니다. 그래서 뭐 계절은 그렇게 느낄 수 있지만 투자는 그렇게 느끼면 안 되는 거죠. 봄에는 대표적으로 금융업종이 좋다고 하는데 은행이나 보험 등 보통 제가 알고 있기로 금리가 올 때 많았던 것 같습니다. 보이지 않나요? 요까지 뭐 하다고 하는데 금리가 오르면 은행주가 좋을 것 같은데 실현하는 게 좋을까요? 버펫이 뭐를 하는 건지 궁금하네요. 그래서 뭐 하는데, 제가 이제 그 투자를 딱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강의를 하고 이렇게 하면서 제일 힘든 게 뭔가 하면, 저 좋을 것 같은데 뭐 하다고 들었는데 라는 겁니다. 자, 이제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해보자고요. 투자가 시험 문제를 푸는 거랑 거의 비슷할 수도 있어요. 시험 문제 풀기. 자, 내가 지금 이제 세상이 나한테 시험 문제를 탁 던졌어요. 그럼 내가 그 시험 문제를 푸는 거죠. 시험 문제를 풀고 그 시험에 대한 성적이 돈으로 이제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돈 나타나기 시작하는데, 우리가 이제 이 시험 문제를 풀었는데, 참 슬프게 투자는 이 시험에 대한 결과에 대한 채점을 오늘 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지만 한참 시간이 지나서 채점을 하죠. 근데 시험을 쳤는데 3개월이 지났고 6개월이 지났고 1년이 지났는데, 분명히 내가 그날은 시험 되게 잘 푼 것 같은데 3개월이 지나고 6개월이 지나고 1년이 지났더니 성적이 엉망인 거예요. 근데 성적이 엉망인 게 한 해, 두 해가 아니라 한 해, 두 해, 3, 4, 5, 6, 7 이렇게 가서 계속 안 되면 그럼 고민해야 될 것 같지 않습니까? 혹시 시험 문제가 틀렸나? 혹시 내가 생각했던 시험 문제 푼 모델이 틀렸나? 혹은 내가 거기다가 데이터를 잘못 입력했나? 이런 생각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내가 시험 문제 푼 거는 틀렸을 리가 없어. 내가 알고 있기로 내가 좋다고 했는데, 근데 저 좋다고 한 것이 틀릴 수도 있다는 생각을 저는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틀릴 수도 있다. 그리고 그게 되게 중요하다. 버펫이 뭔가 하는 얘기는 저 뒤에서 제가 할게요. 그래서 버펫이 은행주는 가장 잘 아는 분인 것 같은데, 요 말은 맞는 것 같아요. 버펫이 금리 상승기에 은행주 매도 소식이 들려서 궁금하네요. 근데 버펫이 은행주를 아는 거하고 버펫이 이렇게 투자한 건 좀 되게 다릅니다. 작년도에 2020년도에 워렌 버펫의 투자 포트폴리오의 수익률을 계산을 딱 해봤더니 얼마나 14%가 나오더라고요. 14%. 그래서 작년도에 굉장히 많은 기관 투자자들보다 잘한 건 아니죠. 근데 굉장히 장기적으로 보면 또 워렌 버펫만한 수익을 거둔 사람은 없죠. 근데 버펫처럼 따라서 할 거냐? 이건 또 다르다는 겁니다. 다르다. 그럼 계절이 이렇게 움직이는데 금융시장 예시도 같은 수로 움직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 움직이는 알고 있는데 좀 전까지는 뭔가 하면 이렇게 가는 경우도 있나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모르는데 뭐가 있는가 하면 아직까지도 이제 이것이 내가 알고 있는지 내가 모르고 있는지 되게 이제 그거 한 거죠. 내가. 그래서 파월이 금리를 올렸다가 주가가 풀어지니 이런 표현 쓰지 않는데, 그냥 주식시장이 별로 안 좋아지니까 일시적으로 금리를 낮춘 적이 있는데, 일시적으로 금리를 낮춘 적이 없습니다. 금리를 계속 낮췄지. 파월이 일시적인 금리 나고 다시 금리를 올릴 것이라고 했다. 그래서 이때는
이 커멘트를 한 거하고 이 행동을 한 건 좀 되게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트럼프가 트윗으로 공격을 해서 금리를 낮추었는데 파월이 그렇게 낮춘 사람은 아닙니다. 파월은 당연히 다른 경제지표를 본 거고. 그래서 파월은 이렇게 정치적인 이벤트 때문에 움직이진 않는 건데 제 생각에는 늦여름에서 바로 봄으로 건너뛴 느낌이었습니다. 느낌으로 투자할 수 없고요. 아니면 엄청 짧게 가을 겨울 반영인지도 모르겠는데요.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볼 때 정말 좀 별로예요. 어프로치가 별로인데 제가 그 느낌에 대한 투자부터 제가 좀 얘기를 할게요. 얘기를 하는데 이제 제 얘기를 먼저 하나 하면 제가 이제 탁구를 배웠습니다. 탁구를 배우는데 제가 탁구를 언제 배웠는가 하면 제가 이제 70년생이고 이제 80년도 88년도 이때가 이제 제가 이제 한참 피 끓을 때 이제 중딩 고딩 이럴 때 이제 우리나라에서 아시안 게임과 이제 저걸 했죠. 그래서 그때 이제 윤환규가 치는 것처럼 그래서 탁구장에 가서 이렇게 이런 레바도 아니고 이제 그냥 이렇게 아무것도 없는 거 중간에 고무 없는 거 이거 갖고 이렇게 치기 시작합니다. 치기 시작하는데 그냥 저도 느낌이 있는 거죠. 느낌. 어떤 느낌이 있는가 하면 탁구를 치는데 공이 이렇게 나오면 어떻게 하면 제일 잘 맞출까? 이렇게 하면 맞출 확률이 되게 높죠. 이렇게 하면 이렇게 치면 맞출 확률이 되게 높잖아요. 그다음에 에러를 할 확률도 거의 문제 없어요. 그런데 분명히 윤환규는 이렇게 치고 있었다는 거죠. 이렇게 상적인 생각에 느낌으로 얘기하면 이렇게 오면 이렇게 맞출 확률이 없는데 이렇게 쳐야 될 것 같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제 제 느낌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니까 자꾸 탁구를 이렇게 쳤습니다. 이렇게 치다가 결국 시간이 지나는데 어떤 것이 문제가 되는가 하면 실력이 안 느는 겁니다. 실력이 안 늘어서 그래서 이제 그때 살고 있던 여의도 바로 앞에 탁구장이 있어가지고 거기 갔어요. 근데 갔는데 이제 저도 가고 와이프도 가고 딸내미도 가고 아들내미도 가고 이제 해서 4명이 다 갔죠. 당연히 제일 처음 쳤을 땐 제가 제일 잘 칩니다. 탁구 쳐본 적이 있는 사람이니까 와이프는 못 치고 서브도 못 넣고 아들내미 딸내미는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는 상황이고 그래서 그때 이제 제가 탁구를 가르쳤죠. 탁구는 이렇게 치는 거야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여전히 이렇게 쳐야 된다고 생각을 했지만 결정적인 순간이 되면 제가 이렇게 해서 결정적인 순간이 되면 그래서 결국은 뭐가 되는가 하면 탁구 관장님이 저를 포기했습니다. 당신은 어떻게 그렇게 가르쳐도 말을 안 듣냐. 분명히 내가 이렇게 치라고 그렇게 말을 했는데 그래서 저도 얘기했죠. 저도 이렇게 치고 있다고. 근데 나도 모르게 결정적인 순간에 이게 이렇게 뒤집히는 거죠. 그래서 그때 어떤 생각이 들었는가 하면 처음에 잘못 배우면 죽어도 이게 안 깨지는구나. 그럼 뭘 해야 되는가 하면 이렇게 여기다가 이제 그다음부터는 이게 감죠. 이렇게 감아서 절대 이렇게 못 내리게 감아서 치는 거죠. 공부가 뭘 하는가 하면 억지로라도 잘못되어 있는 지식을 지우고 제대로 된 지식을 올리는 그런 행위예요. 그런 행위. 자, 이게 참 되게 어려운 건데 우리가 이게 매일 봤거든요. 이게 딱 매일 봤는데 크기가 똑같지 않습니까? 크기가 똑같아요. 근데 아무리 봐도 얘가 더 커 보여요. 제일 미치고 볼짝 뛰는 건 요겁니다. 요거. 분명히 여기 A와 B가 다르잖아요. 근데 이렇게 보면 A와 B가 똑같다는 거예요. 이걸 보고 뭐라 그러는가 하면 착시라 불러요. 착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것들이 전부 어디서 오는가 하면 착시에서 와요. 제가 본 기억이 있는 거예요. 내가 본 기억이. 내가 잘못 볼 수도 있는데 이렇게 보는 거죠. 이게 얼마나 현재 대한민국에 투자를 갖다 힘들게 하고 있냐. 전 세계가 우리만 그런 것이 전 세계가 마찬가지인데 인터넷 검색창에다 황금 비율이라고 치면 이것도 황금 비율이고 얘도 황금 비율이고 황금 비율이 되게 많습니다. 뭐 이것도 황금 비율이고 뭐 피보나치 수열에 따라서 만들어져 피라미드 건축물도 뭐고 그다음에 뭐 파르테논 신전도 뭐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엄청 많아요. 이게 그리고 여기에 근거해서 뭐가 만들어지는가 하면 엘리어트 파동 이론이 나왔어요. 엘리어트 파동 이론 또 치면 책이 뭐 이제 몇백 권이 나옵니다. 몇백 권이 나오고 뭐를 맞췄던 적이 있고 어쩌고저쩌고 이거 있지 않습니까? 이 다 이제 말도 안 되는 이론인데 엘리어트 파동 이론 1930년도에 나왔어요. 1930년도. 그러니까 1930년도 나와서 컴퓨터가 만들어지기 전에 개인의 각도 분석이라는 거하고 엘리어트의 파동 분석이라고 해서 이 두 가지가 되게 유명했었는데 엘리어트 아들이 쓴 글이 있습니다. 쓴 글이 뭔가 하면 우리 아버지는 투자해서 돈 버신 적 없고 책을 팔아서 돈을 벌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이걸 다 불태웠어요. 그때 제가 이 글을 보고 이 아티클을 보고 저걸 불태울 때 그때 든 생각이 뭐였는가 하면 내가 뭐가 좋다더라라는 얘기를 듣고 맞다더라라는 얘기를 듣고 왜 내가 이 책을 수십 권을 샀을까? 왜 제가 소프트웨어도 샀을까? 이게 정말 제가 후회스러웠어요. 내가 이게 정말 맞나? 그때는 맞지만 지금 틀린 것이 아닐까? 최소한 이 이론이 언제 나왔는지만 알았어도 이런 실수를 안 했을 거라는 생각을 했죠. 그래서 그때 나왔던 뭐 소프트웨어부터 시작해서 다 불태웠습니다. 틀렸던 걸.
그리고 시간이 한참 지나서 제가 인터넷에서 이제 어느 날 집에 다큐멘터리를 보고 있는데 다큐멘터리 뭐가 나왔는가 하면 감쪽같이 속았다. 2500년 만에 밝히는 황금비 진실의 비밀은 파르테논 신전은 황금 비율이 아니었어요. 근데 이 사실이 2500년 동안 몰랐어요. 왜 몰랐느냐? 힘이 있는 어떤 사람이 파르테논 신전은 황금 비율이야 라고 말을 했고 아무도 저기 가서 줄자대고 잴 생각을 안 했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스마트폰에 있는 기능을 이용하면 잴 수 있잖아요. 이제 잴 수. 재봤더니 아니더라는 거예요. 2500년 동안 파르테논 신전이 황금 비율이라고 하는 뉴스가 훨씬 더 유명한 뉴스였으나 진실은 아니었던 거죠. 유명한 거하고 진실인 거하고는 정말 다릅니다. 정말 다른데 이런 짓을 하고 있죠. 그래서 실제로 보면 이 다비드상과 이것도 전부 다 황금 비율이 아니라는 거예요. 황금 비율이. 그래서 뭘 해야 되는가 하면 직접 재보세요. 직접 재보는데 자 그러면 이제 우리 이제 좀 어려운 얘기를 이제 한번 해보면 금융업종이 봄에 좋냐 라고 얘기를 하면 봄에 돈을 버냐 이걸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 두 가지 방식이 있는데 주가는 실적에다가 퍼가 움직이는 거예요. 근데 장기적으로 투자를 하거나 뭔가 모멘텀이 좋다는 말은 뭔 뜻인가 하면 EPS가 올라야 되는 거잖아요. EPS가 오른다는 말은 뭔 뜻인가 하면 이익을 내고 손해가 그러니까 수익이 있고 손해라기보다는 비용이 있고 그 다음에 투자를 한 파트에서 오면 될 거 아닙니까? 투자 자산에서 수익을 내면 될 거 아닙니까? 이렇게 수익 빼기 비용이 플러스고 그럼 얘는 뭐가 나오는가 하면 인컴 스테이트먼트에 있을 거고 얘는 밸런스 시트에 있을 거잖아요. 자료가. 자 그러면 자료를 YG 리포트에 들어와서 KB금융이라고 누르면 재무제표가 나와요. 재무제표에 보면 재무상태표가 있고 재무상태표는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하면 이걸 긁을 수가 있죠. 긁으면 이 자료가 만들어집니다. 이 자료가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손익계산서가 있는데 손익계산서를 보면 이자 수익이 있고 이자 비용이 있고 그 다음에 금융 관련된 수익들이 존재를 하는데 밑에 거는 대부분 다 돈을 버는 거니까 여하튼 이제 보면 이자 수익이 나와야 되는 거죠. 그러면 직관적으로 여기서 드는 생각이 뭔가 하면 금리가 올라가게 되면 이자 수익이 발생을 해요. 이자 수익이. 그래서 특히 대출 금리가 올라가면 이자 수익이 발생한다.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죠. 이 비용은 이건 어디서 오는가 하면 수신금리에서 오겠죠. 수신금리가 올라가면 비용이 더 늘어나게 되니까. 자, 근데 인컴 스테이트먼트 상에 있는 거하고 밸런스 시트 상에 있는 걸 보면 어느 게 더 크냐라고 생각을 하면 어느 게 더 크냐라고 생각해 보면 당연히 전체 자산에서 오는 것이 훨씬 더 크죠. 전체 자산에서. 여기서 나오는 그 수익보다 실제로 이 재무 상태에서 오는 수익이 훨씬 더 크죠. 그럼 재무 상태를 또 긁어서 이렇게 붙여요. 긁어서 붙이는데 그럼 자산을 100이라고 치면 전체적으로 이렇게 비용들을 계산할 수 있죠. 비용들을 계산할 수 있죠. 계산할 수 있는데 복잡하게 할 필요 없이 자 이게 100입니다. 100. 근데 우리가 예를 들어서 공부를 잘한다. 저는 이제 그 학력고사 세대니까. 그럼 제가 이제 제 후배를 만나요. 제 후배를 만나서 야 너 수학 잘해? 이렇게 말하면 아 저 수학 잘합니다. 그럼 이 새끼 공부 잘하겠네 이렇게 제가 생각할 거 아닙니까? 근데 제가 이제 걔를 불러가지고 이제 제가 처음 보는 애를 만나서 야 너 교련은 잘하니? 야 너 혹시 그 사회는 되게 잘하니? 지리는 어때? 너 영어는 문법은 좀 어때? 이렇게 물어보지 않아요. 뻔하지 않습니까? 국영수 잘해 이렇게 하면 될 거 아닙니까? 국영수 잘해야 좋은 대학을 가는 이유가 뭡니까? 국영수가 배점이 높아서 그래요. 그럼 다른 거 볼 것도 없어요. 배점 높은 거 61%. 그럼 뭐 있습니까? 93%. 예수부채 56%, 차액부채 18%, 10%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사실 이 정도로 좋게요. 자 그러면 여기 나와 있는 은행은 자산이 100인데 그 자산 중에서 가장 큰 부분이 대출채권이죠. 대출채권. 그 다음에 부채가 93인데 그 중에서 예수부채가 56이고 차액부채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자 그러면 이 두 가지가 이렇게 매칭이 되겠죠. 그럼 대출채권에서 돈을 벌고 요게 줄면 당연히 돈을 벌 거고 이게 플러스고 이게 플러스라도 돈을 벌 거 아닙니까? 그러면
기존에 있었던 이 대출 채권들이 계속 승계돼서 이렇게 움직이고 예수부채도 이렇게 해서 움직이는데, 이제 어려운 말을 쓰면 우리가 이제 했으니까 듀레이션 에셋이 있고 듀레이션 라이빌리티가 있겠죠. 그런데 금리가 올라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금리가 올라간다. 금리가 올라간다. 그럼 듀레이션 에셋이 있고 듀레이션 라이빌리티가 있는데, 그러니까 금리가 올라간다고 생각을 하면 에셋 사이드에 있는 것도 떨어지고 여기도 떨어질 거지 않습니까? 이렇게. 그럼 금리가 떨어지면 듀레이션 에셋의 가치도 올라가고 듀레이션 라이빌리티 가치도 올라가겠죠. 근데 예수부채라고 하는 것들이 보통 우리가 말하는 정기예금 이런 데서 오는 건데, 그러면 듀레이션이 에셋이 있고 듀레이션 라이빌리티가 있는데, 듀레이션 에셋을 대충 생각해 보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렇게 돈을 빌려주는 대부분의 것들이 뭔가 하면 주택담보대출이죠. 주택담보대출. 자, 주택담보대출 하면 뭐 만기가 10년, 20년, 30년 이렇게 오니까 대충 한 20년 정도쯤이라고 생각하면 듀레이션이 대충 20년쯤 되겠죠. 20년. 얘는 언제라도 될지 모르니까 듀레이션이 1년이 안 돼요. 1년이 안 돼요. 사실 뭐 0.5년 이렇게밖에 안 될 거예요, 사실. 그 생각을 해보면, 자, 그러면 얘는 듀레이션이 20년짜리고 얘는 듀레이션이 1년짜리라고 치자고요. 1년짜리인데 비중이 여기는 몇 프로인가? 60%고 여기는 56%입니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금리가 떨어지기 시작하면 듀레이션 에셋의 가치가 20년치에 올라가고 곱하기 20 빼기 1 곱하기 듀레이션 이렇게 된다면 이것이 플러스가 되겠죠. 플러스가. 그래서 금리 수준이 떨어지기 시작을 하면 당연히 이 파트가 커질 수밖에 없어요. 근데 금리가 올라가면 이렇지 않죠. 왜냐하면 이 듀레이션 에셋이 하락하는 폭이 더 크거든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뭔가 하면 답은 했던 얘기 또 해야 되는 건데, 답은 그래서 피델리티가 이 회사가 고스톱 쳐서 돈을 버는 회사가 아니에요. 저 회사가 넘버 원이 됐던 것이 어마어마하게 열심히 분석을 해서 온 건데, 그래서 피델리티가 그렇게 열심히 얘기한 것이 뭔가 하면 경기 사이클이 있는데 경기 회복기 초기에는 우리식으로 말하면 그죠. 예수금리가 낮고 대출금리는 커져가고 있으니까 여기는 이익이 나온다. 그래서 경기 회복기에 좋아지는 것은 뭐냐라고 얘기를 하면 대출 채권에서 돈을 벌고, 그 다음에 그 비용은 이제 그 수신금리는 별로 올라가지 않으니까 손해볼 것이 별로 없고, 그 다음에 전체 자산, 에셋 사이드는 커지고, 라이빌리티는 조금 커지니까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면 결국은 벌고 조금 쓰고 많이 벌고 조금 쓰니까 결국은 이익이 난다는 거예요. 이익이 난다. 그런데 경기에 그 다음 상황이 되면 이 파트는 플러스가 난다고 한다 하더라도 이게 직관적으로 느끼시는 거죠. 여기서 손해를 보고 여기서 손해를 봐요. 그래서 보시면 피델리티 자료에도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면 경기 회복기에는 금융주를 사라는 말이 되어 있지만 기술주는 여기 회복되지만 여기 어디에도 금융주를 사라는 말이 없어요. 자, 그래서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은 저는 여기까지 답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금융주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은. 그래서 이제 그렇게 이제 답변을 드리는데, 제가 이제 꼭 하고 싶은 얘기 중에 하나가 이제 어떤 얘기가 있는가 하면, 우리가 투자를 하면서 지난주에 했던 건 똑같은 얘기입니다. 내가 아는 거하고 what you think you know, 네가 생각하기에 네가 안다고 생각하는 것이 있는데, 이 경계가 두꺼워야 되고 이 파트가 적으면 적을수록 좋아요. 이 파트를 키워나가는 거고, 혹은 얘를 더 두껍게 만들어내는 것이 되게 중요하죠. 그래서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의 경계가 확실한 것이 공부다라는 얘기를 해요. 그래서 누구한테 들었다라는 얘기가 왜 위험한가 하면, 과학이 있고 철학이 있고 종교가 있는데 철학은 다를 수 있어요. 내가 생각하는 장기가 다를 수 있는 거 뒤에 다시 얘기할게요. 여하튼지 중심에 과학이 있고 바깥에 종교가 있는데 어떻게 되는가 하면, 옛날 사람들이 왜 못하는가 하면 옛날 사람들은 과학은 요만큼 있었고 종교가 이만큼 있었죠. 그러니까 작은 과학과 많은 상상이 있었다는 거예요. 많은 상상이 있어서, 야, 바다를 봤는데 바다 끝에 나가면 해가 이렇게 떨어지는 거고, 나 여기 가면 바다가 뚝 떨어지면 사람들 다 죽는데, 이게 작은 과학과 많은 상상이 만들어낸 거죠. 근데 많은 과학이 생기다 보니까 지구는 둥글어 라고 하는 걸 이제 알게 된 거죠. 지구는 둥글어.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사람들이 떨어지지 않는 이유는 뭐야? 중력 때문이야. 이걸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과학이 커야 돼요. 과학이 커야 되는데,
과학이 작고 종교가 많으면 돈이 안 돼요. 돈이. 그래서 종교가 뭔가 하면 항상 누가 그러던데, 누가 사던데, 버펫은, 레이 달리오는, 에크만, 수없이 많은 사람들 있습니다. 수없이 많은 사람들. 그 수없이 많은 사람 다 그 종교인들 데리고 와서 이렇답니다. 그래서 계시가 나왔습니다. 버펫은 뭘 샀답니다. 팔았답니다. 이게 종교처럼 분석하는 것이 아니라 과학처럼 분석해야 되는 거죠. 왜 샀을까? 왜 팔았을까? 이겁니다. 그 다음에 이것도 마찬가지인데, 돈을 좀 벌려고 하면, 그러면 과학 파트가 좀 커지기만 해도 수익률 레벨이 올라간다는 거고, 돈을 많이 벌려고 하면 종교가 없어야 돼요. 저는 사람 뒤에다가 갓 이런 거 붙이는 건 진짜 위험한 발상이라고 생각해요. 위험한 발상. 누구는 신이다. 이것이 정말 위험한 것이, 제가 가끔씩 그 카톡방에도 뭐를 할 때도, 우리는 종교인이 아니다. 우리는 의심해야 된다. 의심. 그래서 저는 사실 이제 이 카톡방이 저한테 제일 좋을 수 있는 건 뭐가 있는가 하면, 제가 무슨 말을 했을 때 제가 틀린 걸 지적해 줄 수 있는 분이 있으면 저는 되게 즐거운 거죠. 왜? 그래서 내가 틀렸으니까 고치면 될 거 아닙니까? 고치면. 우리가 별로 1년씩이 있는 사람이 아니어도 제가 틀린 걸 고칠 수 있는 건 저한테 되게 중요한 일인 거죠. 그래서 이걸 해야 된다. 이걸. 그래서 첫 번째 하고 싶은 얘기가 과학적 근거를 찾아야 돼. 과학적 근거. 그래서 금융주가 여름에는 좋은 과학적 근거는 이렇게 시작을 하면 그건 진짜 되게 좋은 거죠. 제가 이번에 재무상태표를 받고 손익계산서를 받고 그거 다 수치로 계산을 한번 해봤는데, 그런데 이렇게 여기까지 나오면 저는 되게 좋은 거죠. 자, 하나 더 보여드릴게요. 방금 보여드린 거는 방금 한 거는 KB 거였어요. KB 거. 자, 그러면 미국은 또 다르겠죠. 미국은 전체 자산을 100으로 봤을 때 대출 채권이 적어요. 대신에 뭐가 이제 대출 채권이 적고 기타 유동 자산이 되게 크죠. 그래서 나라들마다 이게 다를 수 있습니다. 나라들마다 예수 부채가 다르고. 그러니까 보통 이건 이제 JP모건 자료인데, JP모건 같은 경우는 뭐가 있는가 하면 이 채권, 보통 기타 유가증권 대부분 채권인데 채권 가격이 올라야 돼요. 채권 가격이 올라야 되니까 자산의 가격이 이렇게 부르면 여기는 이 금리가 하락하는 것이 되게 중요한 거죠. 금리가 올라가기 시작하면 별로 나쁠 수도 있고. 그래서 나라들마다 동일하진 않아요. 동일하지. 그러니까 공부를 되게 많이 해야 되죠. 자, 하는 김에 이제 하나만 더 하면, 자, 은행이 있고 보험이 있는데 듀레이션 에셋이 있고 듀레이션 라이빌리티가 있는데, 은행은 이거 압도적으로 크죠. 근데 보험은 누가 더 클까요? 보험금은 내가 죽고 난 다음에 한참 시간이 지났으니까, 내가 오늘 종신보험을 가입했다라고 한다 하더라도 내가 30살에 가입했으면 내가 죽으려고 하면 70, 80이 돼야 되잖아요. 여기는 이게 더 커요. 그러니까 금리가 떨어지면 저금리가 은행한테 유리하겠죠. 여기는 금리가 올라가는 것이 더 유리해요. 그래서 은행과 보험은 달라요. 이것도 더 나누면 생보와 손보. 생보는 이렇게 되겠죠. 손보는 사실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다 다른 거죠. 다 다른 거. 그래서 분석을 한다고 생각을 한다면 이런 개념들을 같은 것도 또 쓸 수 있다. 그래서 그것이 제가 생각하는 과학이다. 그래서 관찰하는 거, 내가 그때 느꼈던 거, 이런 거 하지 말고 이렇게 공부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